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5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고수에서 고를 맡고 있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제 옆자리에 고수의 절반이죠. 수를 맡고 있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5번째입니다. 네, 벌써. 지금 조금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슬슬 이제 좀 달아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또 생존을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봤습니다.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 네. 동영상은 막 3만 대를 넘어갔어요. 네. 정말 넘어갔고 감사할 일이죠. 그 동영상은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만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10만 조회수를 향해서 10만 다음 100만은 금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수는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조합한 단어이고요. 저희가 다른 방송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녹화로 합니다. 네. 생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는 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뒤 아니면 한 열흘 뒤에 나가는 걸 고려해서 질문을 좀 약간 뭐랄까요 중장기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고수님들의 인사이트가 잘 드러나요. 그렇죠. 너무 현안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만의 통찰을 들려줄 수 있는 건 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선정을 아주 심각한 회의 끝에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댓글들을 쭉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방송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서 균형 맞춰서 방송하는데 고수는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한 명만 불러와가지고 1시간 얘기 듣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의 이제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걸 좀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다만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스튜디오의 구성이 두 분보다는 한 분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다시 저희가 좀 골치 아프니까 한 명으로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명에게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 저희가 이제까지 모신 분 중에 가장 젊으세요. 네. 지난주에 모신 분이 가장 그때도 젊었거든요. 그렇죠. 천하람. 1986년생의 천하람 변호사를 모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2살 더 연하의 분을 모셨죠. 연하라고 하니까 좀 연상연하도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자, 오늘 모신 분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하람이 86년생이었거든요. 68년생인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서 벌써 한 3선쯤 된 줄 알았는데 심지어 생일이 저보다 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 보고 계시면 불만 있으시면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께 직접 전화를 하시고요. 자, 우리 스스로 소개하시기에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으시죠? 네, 뭐 자주 뵀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애정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하헌기 고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저랑 동갑이죠. 대구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처음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도 일한 적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9년 헬마우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인데요. 당시에 임경빈 작가, 한윤영 작가,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 이 쟁쟁한 분들과 함께 우파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던 유튜브 시장에 이 우파 유튜브 저격을 내걸고 활동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으로서 중앙일보, 시사인, 머니투데이 등 이 다양한 매체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민주당 패널이지만 또 민주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런 인물로서 여러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도 이제 뭐 캐스팅 보트나 뭐 이런 책들 통해서 2030, MZ세대 분석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시사평론가라는 분들 중에 막 젊은 층 분석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저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정말 정확하고 이 통찰력 있게 청년 세대를 분석하는 분이다라고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앞에서 민망하게 극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이라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덕담이. 아니, 헬마우스는 어떻게 하다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소개하실 때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뭐 가짜뉴스 타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달라요.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진보 유튜브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저조했고 정치 유튜브라고 하면 거의 다 소위 우파 유튜브 생태계였거든요.
근데 우파 유튜브 생태계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 신동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게이트키핑 역할이 돼 있는 대한 언론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안티백신, 안티백서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라든가 근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믿고 확산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을 오프라인 시위 현장에까지 동원해서 뭐 자기들 추산으로는 뭐 100만 명이라면서요. 광화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오고 뭐 그런 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고 그래도 사실관계를 놓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러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거 저항해야 된다. 그러다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히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헬마우스 유튜브가 화제를 막 모으고 잘 되던 차에 이제 총선인가 앞두고 그만두셨잖아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이제 장사가 막 되려고 하는 때였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되려고 하는 때라서 그만뒀죠. 초심 잃을까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거짓말 얘기를 한 게 그걸 그 당시에 계속했으면 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때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뭐 실명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실 정치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이럴 때였는데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 극우 유튜버들이랑 선 긋는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명분상 뭐 유튜버들이 다 자기들은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사회 이러잖아요.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거 어쨌든 사회적 자정작용을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청소가 끝난 상황에서 그걸 장사하려고 들면 쓰레기통 뒤져서 바퀴벌레 끄집어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가짜뉴스를 제가 발굴해서 내가 청소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만할 때 안 됐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연스럽게 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얘기를 하셔서 이제 친문이 바뀌셨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이젠 공동대표가 아니겠죠?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나가주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플러스로 제3지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워낙 또 이제 청년 세대 그 뭐 2030 세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두 정당이 생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정당이다.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심지어는 그 이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나가서 이거 왜 합치려고 하냐 오판하는 걸 텐데 네, 이랬거든요. 방송 나가서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뭐 합쳐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러더라고. 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평론가들이 치어리더도 아니고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합치려고 하는 명분 중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합쳐야지 지역구에서 승산이 있다. 이 정치공학적인 것. 두 번째로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면 양당이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당 안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금태섭 의원류가 하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 다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류는 기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합친다고 해가지고 유권자들도 합쳐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진영에 대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원하는 거지 적당히 다 짬뽕해가지고 손잡고 가라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대연정, 연합 이런 거 얘기 꺼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심지어 지지층이 돌아섰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나와가지고 분위기 좋게 올라가다가 대연정 얘기 꺼냈다가 날아가 버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합쳐버리면 지지층이 돌아서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명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른 노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번 이뤄내보자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너랑 나랑 지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다른 노선끼리 합의를 해서 공공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협상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은 뭐냐면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끼리 그 지향으로 가는 길의 노선을 통일하는 것, 이념결사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정당에서 하겠다고 짬뽕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며칠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노선을 가진 이준석과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류호정 금태섭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노선 합의가 일주일 만에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저거 선거 때문에 야합하는 거라고. 깨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는데 깨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금태섭, 류호정 두 분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완전히 이 내용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한번 죽다 살아난 상황이고 찍어 눌러놓은 상황인 거지. 나중에 류호정 의원 공천 줄 때쯤 되면은 줘야 하는 상황이 좀 되면은 다시 정리가 필요해요. 류호정 의원이 정리하든 이준석 대표가 정리하든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생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불안하게 가서는 지금도 지지층들이 류호정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요. 그 룰대로 가면 그분들이 합의한 대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개방형 경쟁 명부제로 한다면서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할 테고 상당수의 이질적인 지지 세력은 나갔어요.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렇게 나가버렸고 금태섭 뭐 최고위원이랑 류호정 의원은 죄송하지만은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에서 그분들이 뭐 영향력을 끼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천하람 변호사가 전번 이제 화에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도 그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건데 이제 전 그 판단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해서 이 판단 미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당원도 많고 하니까는 당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합쳐 보니까는 일단 그 지지층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나갔고 또 주도할 줄 알았는데 처음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특정 유권자가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그 정당과 유권자 간의 가치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건데 야 협상 유리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정치인들끼리 그냥 너희끼리 선거 전술 짠 거지. 나는 그거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당이 어디로 갈 건지가 궁금한 건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화가 나서 이탈하는 거죠. 그 이탈 정도가 그냥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당황한 게 한 일주일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동공막 지진하도 같이 방송도 했거든요. 새파랗게 질려있더만. 근데 이준석 대표도 좀 이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과정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독단적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결렬되면서 이준석의 정치력에 대한 의심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독단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평가였고 캐릭터성이었죠. 독단적이지만 뭐 이준석이 저런 캐릭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좋아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흐린 눈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이렇게 결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은 뭐 미래를 생각하고 뭐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했을 거잖아요. 지지층은. 근데 이 일련의 통합 과정을 보면은 뭐야 쟤도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이익 우선이네?가 되니까 윤석 대표가 흩뿌려왔던 것들이 한 방에 다 돌아온 거예요. 뭐 커피 안 돌린 거, 주머니에 손 넣은 거, 뭐 인사도 쟤는 안 한다더라. 이렇게 한 방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지도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다라는 지지층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러잖아요. 모든 진영에서 뭐 머리가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 핵심 지지층 보고 다른 뭐 진영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고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함들이 있어도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억지 방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가열차게 뭐라고 해요. 이를테면 이낙연 대표 한때 지지율이 40%였는데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지율이 높기 시작하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멈춰놨을 뿐이지 돌파해야 될 게 꽤 많을 건데 어제 그제 보니 관훈 토론에서 인사하는 모습 보이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오만한 점 뭐 사과드린다 성찰할 저는 그런 단어들이 이준석 대표의 사전 혹은 렉시콘에 있는지도 몰랐어. 오만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나 보네 라고 발견했는데 그거 보고 지지층들이 아 사람 말을 듣긴 듣나 보네 라고 해서 좀
완화되고 있는 과정일까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 박으면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빠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그렇게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 최근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본 이제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엔 좀 의구심을 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미국 같은 나라랑 또 이제 공산권 국가들 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와 어떻게 보면 모종의 계약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아 이거 지금 선거 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할게 이래가지고 최고위원회 표결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원외 인사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역할을 했었나요? 비대위원 이후에 안 했죠. 당무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야당 최고위원 뭐 했을 건데 대표하고 보통 여당에서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도 정리가 쉬워요. 이 얘기를 저도 여당 했었으니까 풀어드리면 사무총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리할 때 설득을 합니다. 내려줄 자리들이 많으니까 청문회 없지만은 되게 센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둘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공천 안 받는다고 해서 이탈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갈 거라는 게 첫 번째 오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당은.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실상 선거 때 지금 바쁘니까 내가 전결권을 갖고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게 좋은 명분이죠. 근데 우리 당으로 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워딩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해체될 때 나왔습니다. 너무 메모드 선대위로 구성해놓고 다 신중하게 움직이고 굼뜨고 하는데 아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런 민주당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내가 만들겠다. 해체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지자체장 할 때 보였던 그 신속성 이런 선대위로 바꿔보겠다라는 명분으로 선거 바쁘니까 나왔거든요. 논리가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한 것도. 지도력이라고 하면은 그 불가피하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됐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려면 양당이 보였던 패권주의라든가 뭐 다수결로 빨리 처리한다기보다는 며칠 더 걸리더라도 사실상 명분을 얻어내고 여론의 힘을 좀 더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밖에서 충분히 이입을 안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입을 안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양당이랑 똑같네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발하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 20% 넘어간다. 그러면 오죠. 그러면 그릇이 되니까. 근데 3%다 4%다 절대로 안 와요.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굳이 이 당에 당적 달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준석 대표 제가 개혁신당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나온 그 고수분 중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장 가열차게 비평을 해주고 계셔서 참고로 전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 앞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석에서도 우연히 마주치면 합니다. 그건 좀 가까우신가요? 가깝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 내가 뭐 이준석이랑 원수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 해코지하려고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더러 불출마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라고 하니까 그 지지층에서는 저한테 쟤는 이준석을 너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얘기를 앞에서 그냥 해요. 왜냐면 제 논리는 그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지도자 하려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서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이준석 대표라고 하면서 다들 뭘 떠올리나요? 그 강력한 전투력. 그래서 그 전투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 개인이 이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지만 가처분 신청 국면으로 예를 들면 1차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저는 2차에서는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당을 해코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맡겨본 거지
내가 개인이 억지로 추격해서 이기기 위해 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물러나 버리면 당원들이 봤을 때도 아 그래 쟤는 억울할 수도 있지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추격해서 2차에서 져버리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누적돼 있었어요.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용인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나갔던 전당대회랑 다르거든요. 자기가 나간 전당대회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이랑 싸우려고 들지 않았어요.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내가 20, 30대들 새로운 지지층 데려올 테니 손을 잡아서 세대 포이론으로 대선 한번 이겨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 지지층이랑 동맹 맺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천하용인이 나갔던 전당대회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이랑 싸웠잖아요.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서사를 쌓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뭐 양두구육 한다는 이유로 뭐 나는 몰랐는데 개고기 팔았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유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양도구역 제일 앞장섰던 게 이준석 대표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출마를 하는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좀 뽑아 주십시오.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만 돕겠습니다. 그럼 서사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불출마 선언하라 그랬다고 그 지지층이 뭐 난리를 치는데 이준석한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던 거다 이런 거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신 두 분이 공교롭게도 88년생 두 분 다 용띠예요. 네. 용띠신데 그 용띠 정치인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어그로를 잘 끄는 분이 계신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좀 잘 아세요? 장해찬 최고위원?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한번 뭐 방송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정도이고요. 별로 잘 알고 싶지 않은 캐릭터. 유명하다고 방금 수사를 붙였잖아요. 유명한 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셀러브리티, 페이머스, 노토리우스. 이분은 노토리우스 아니에요. 악명 높은 뭐 그런 쪽이라 그냥 그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네. 이분은 사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사실 종편에 나와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형태의 평론을 자주 했고 정치인이 돼서도 좀 그런 식의 자극적인 메시지를 많이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이 정치인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정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선회하면 그렇고 제 속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뭐 한방 출세지향형 기회주의인 거죠.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뭘 하려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청년 최고위원 출마할 때 자기 동료 정치인들 당내에 동료 청년 정치인들더러 이 다 엄카 정치인이고 나는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여의도 2시 청년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한심하더라고 난 진짜 그게.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어렵게 정치를 하는 거고 남들은 집에 돈 많아서 편하게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으스대고 깔아뭉갤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책적으로 다음에 후배들이 청년 세대인 20대 30대들이 지도부에 도전할 때는 돈 많이 안 들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뭐 기타 같은 건 줄여주겠다 뭐 이런 거를 정책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해야 집에서 되는데. 없어도 나는 장사하고 뭐 웹소설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했는데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슨 정치예요. 그래서 한심하더라고.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한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해지는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장예찬 전 최고 보면은 과거에 막 SNS로 돈 자랑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야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선 되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정작 이렇게 뉴스에는 잘 안 다뤄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진짜 얼마나 공정하게 하냐면 이건 지금 제가 이때까지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 인상 비평이나 비판 중에 제일 마일드하게 지금까지 한 건데 얼마나 공정하게 비판하면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설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삼갑어요. 왜냐면 그건 야설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쓴 심지어 잘 나간 잘 팔린 웹소설 중에 한 파트에 그런 부적절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작품 자체를 야설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해찬 최고위원을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그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야설가라 그러고 뭐 막 그러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해요. 좀 더 읽어보고 타당한지 보고 공격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고 소감이 어땠어요? 그 작품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지금 우리 문학평론 시간인가요? 장난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장난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과 비교를 하면 어쨌든 민주당은 뭐 그런 분이 잘 보이진 않아요. 뭐 장경태 의원이긴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는 청년 정치의 지금 현황이 어떤 겁니까? 청년 정치가 민주당 정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민주당 정치라는 게 그 옛날 진보 담론의 기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뭐 윤석 대표라든가 젊은 층의 새로운 담론,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혐오의 정치를 멈추세요, 갈라치기의 정치를 멈추세요라는 건 나이 든 사람도 하는 거고 386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청년 정치, 뭐 중년 정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 정치하는 것, 청년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청년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60년대생, 50년대생들은 지금 시대가 바뀐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20, 30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에 내던져져 있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동년배인 그 같은 코호트 집단에서 비슷한 삶을 살면서 비슷한 사회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대의해라는 게 소위 청년 정치가 필요한 본질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장경태 선배랑 뭐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장경태 선배가 뭔 2030을 대변합니까? 똑같이 윤석열 정부 탄핵 검찰개혁하자 하는 거고 386 선배들도 검찰개혁하자 뭐 하는 거고 검사 독재 정부 타도하는 건데 의미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동의하든 안 하든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지금 젊은 층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천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게 또 당내 세력 기반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 게요. 이제 주자들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계신 뭐 하 소장님도 그렇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나 등등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구성이 아무래도 4050 세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원래 이제 6070 그룹에서 2030 그룹이 이제 합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분들 지지 바탕으로 또 정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 청년 정치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여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돼요. 보통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386 물러나라, 좀 후배들한테 길 터줘라, 뭐 3선 이상은 어디 뭐 지역구 옮겨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화가 와요. 같이 성명 내자고. 니들끼리 해라. 나 안 한다. 왜? 네가 우상호보다 잘하냐? 네가 우상호보다 훨씬 낫냐? 네가 그러면은 이미 은퇴했지만 윤퇴보다 훨씬 용감하냐? 뭐 네가 뭔데 네가 386 물러나고 네가 하자 그래? 아니 네가 실력이 있고 지지를 받으면 자연히 그냥 밀어내는 거다. 못 키워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커야 되는 거지.라고 얘기해요. 삼선 중에서도 역할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를테면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초선이면 그냥 날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뭐 기계적으로 뭐 나이로 끊어서 물러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인 건데 거기 2030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6070들은 훨씬 꽉 막혔어. 4050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설득해서 끌고 들어오니까 권력 투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징징대지 말고 자기 역량으로 2030들 자기가 지지받고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이 뭐 달라가지고 민주당은 어렵고 국민의힘은 쉽고 물론 세부 당원 당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역량 문제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지지받으면 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 내부적으로 선배들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러나라고 하면은 결국 시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우린 살려주고 저 노인들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려면 우리도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 정치라는 표현을 우리 뭐 청년 정치 크루 대표 계시지만 저도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청년이 하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어젠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젠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권 바깥에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택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정치하기 싫어하거든. 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거든요. 우리 당으로 치면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 해버리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 더 낫더라. 그러면은 밖에서 교수하던 분들, 진지하게 의제를 갖고 해보려고 했던 분들, 아,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김건희 여사 수호해야 되는구나. 민주당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수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밖에서. 뭐 저는 정당인이니까 이게 이렇게 평가 안 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하려고 정치하러 들어오겠어요? 이를테면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설거지가 깨끗하게 된 접시에 담아야 그게 맛있는 음식이지, 음식물 묻어 있는데 거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담으면 같이 음식물 쓰레기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사람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영입도 안 되는 거고, 영입이 안 되니까 공천처분도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당에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면 정치관계법이나 선거법을 바꿔주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금은 연동형이니 뭐 병립형이니 뭐 비례를 넓혀야 되니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데, 사실 원외 인사들은 사무실 못 내잖아요. 후원금 못 걷어요. 직원 못 쓰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 지역구에서.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옛날에는 하도 정치권에서 돈 금전 관계에서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후원금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이 보고만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선진화 시켜놓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럼 원외 인사들이 자기 지지 기반 모아서 후원금 걷고, 뭐 활동도 하면서 사무실 내고 직원도 뽑고, 그래서 어젠다도 내고, 지지 받으면은 뭐 계속 잘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평가가 안 되는 거, 이러면은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의제를 내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차이는 원외냐 원내냐, 그러니까 입법 권한이 있냐 없냐 이 차이지 사실은 없잖아요, 정치적 차이가.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당직 하나 받으려고 하고, 당직을 받아야 공천에서 유리하고, 이런 정치로밖에 안 되고, 그걸 비판하는 방식은 당이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막 청년 정치 뭐 키우고 이런 얘기할 때 뭐 할당제를 어떻게 하냐 가산점을 이러는데, 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운동 관련한 조항도 되게 청년들한테 불리한 게 많거든요. 뭐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라든지 말씀하신 후원금 같은 거 모금 못하고 이런 것들만 바꿔도 저는 오히려 주자들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구에서 선거하려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현수막 맨날 다 걸고 4년 동안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방자치도 망치는 길인데, 현역 의원들, 즉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보통 선거에서 공천했는데 선거에서 지잖아요. 지도부 물러나잖아요, 공천권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공천했는 그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져도 안 물러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 지방의정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조직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원외인사들이 어떻게 이겨요,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힘은 김재섭, 거기 당협위원장이지만 물론 우리 당에 뭐 있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두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언론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못 살아남아요. 예, 세 번째 파트는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저는 오늘의 백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민주당원이시기도 하고 가감없이 친정 내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신 걸 봤냐면 초선 김남국보다 중진 우상호가 낫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초선 김남국보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선 뭐 문제 일으키는 초선들보다 우상호가 낫고, 뭐 젊고 선수가 낫다는 이유로 초선 몇 명 살리는 대신 우상호를 포기해야 되냐고 하면 난 그런 선택 안 한다. 그냥 그분들 말고 우상호를 선택할 거다는 논조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실명을 찝어서 하진 않았고, 근데 그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586이나 중진들 중에서도 어른 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좀 당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권력 투쟁하고 세대 교체를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 586 용태론 얘기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하는 얘기죠.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은 없지만 네. 약간 그것이 본인한테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안 불리하죠. 네. 네. 지금 실제로 그 586 운동권 청산을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명분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도 전 실장도 뭐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한국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민주당이 꽉 막혀 있는 게 586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들. 586 그 담론에 갇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586 세대 담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문제예요. 그냥 민주당의 젊은 인간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586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뭐 간판이 그런 이를테면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386 선배들이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복합적인 갈등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담론이 없다.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방식으로 한다. 본인들이 80년대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레토릭이자 뭐 의제이자 과제인 전두환 독재 정권 청산 민주화. 여기서 그냥 전두환이라는 글자, 군사라는 글자를 검사로 바꿔 끼웠을 뿐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그 세대 애들, 그때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이입을 할지 모르지. 지금 살아가는 20, 30대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 독재에 피해 보지를 않는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386 선배들의 담론이. 그래서 이 담론 대신 다른 담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대안 의제를 얘기하면서 물러나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되게 브로드한 뭐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뭐 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386도 하거든. 그럼 386에 있어서 그거 못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386들 물러나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586, 뭐 386이라 표현하고 586이라 표현하고 이분들의 상당수 좀 관념적인데 네. 거기에 좀 대항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좀 관념적이라는 인상이 되게 커요. 권력 투쟁적이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386들은 뭐 젊었을 때 운동한 거 하나 가지고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검사들은 젊었을 때 사법고시 친 거 하나만 가지고 난 뒤에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금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386 청산이라는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뜬금없는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여야가. 그러면은 여야 지우고 그냥 민주당으로 봤을 때 새로 올라오는 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의제를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386 형태라 이래버리면은 글쎄요. 형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들릴 거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냥 주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386 그 헤게모니 해체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라서 별로 소구력 있는 얘기라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체제에서 공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이 공개될 시점엔 또 어떤 분들이 반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박용진, 윤영찬 두 분이 이제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를 하셨어요.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더 껴 있는지를 사실 봐야 공정하게 얘기가 돼요. 이런 건데 박용진, 윤영찬 의원 두 분 다 잘 아는 분이고 이 지역에서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이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잖아요. 심지어는 지지층에 좀 친화적인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 이를테면은 이런 데서 한 것도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지층 기준으로 봐도 1등이거든요. 근데 하위 10%로 묶어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두 팔 묶어놓고 비명들은 날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거잖아요. 그 인식을 어떻게 지우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내가 어떤 공천 관리에 실패했는지를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한 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껴있는 다른 분들 중에 더 문제되는 분들 개파와 무관하게 껴있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도 납득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은 그냥 다 비명인들이 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럼 다 비명들만 지금 발표가 됐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친명 뭐 구색 맞추기로 친명 의원들 한두 분 끼워 맞춘다고 한들 이게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해소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위 10%라고 나온 게 다 비명인 거랑 누가 봐도 친명이지만은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껴 있으면 방금 제가 박용진 의원 관련한 독특한 해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언론에서는 절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뒷맥락이거든요. 그걸 같이 해석해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동료평가나 보좌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았을 리가 없는 사람은 빠져 있다고 하면 이거 평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제 되게 화가 나긴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난 총선의 기준으로 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1위 득표율이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버리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저 바깥에서 보면 이상한 게 뭐 이른바 이제 비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밀어내기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갑자기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뭡니까? 저는 비명 밀어내기라고 봐요. 뭐 하위 10%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썼는데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공천 하위 10%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인리 법칙이 그거잖아요.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전조로 자잘한 사고들이 터지고 자잘한 사고들이 터지기 전에 아주 수많은 징후들이 있고 그걸 다 무시했을 때 빵 터져버리는 거다. 이런 통계적 법칙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공관위원장 이명백 위원장 공관위원장인데 그분이 언론에 뭐라고 하냐면은 밀실사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다. 인정한다. 사과한다. 이 보도가 있었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빼고 여론조사 돌렸다는 보도들이 있죠. 뭐 송갑석 의원이라던가 뭐 몇 명 있잖아요. 거기다가 친명, 친문, 개파 갈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하위 10%에서 박용진이라던가 대중들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나오죠. 이게 하인리 법칙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어지면 터지는 거지. 이 앞에 세 개가 없는 상황에서 하위 10%가 나왔으면은 말밥이 먹힐 수 있죠. 그런 거 아니다. 공정하게 하는데 실제로 동료평가가 그렇다 하면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이런 징후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엎쳐서 가는 것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하위 20% 아무도 몰라요. 뭐 서로 손든 사람도 없고 공개도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도력인 거거든요. 가서 설득하고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어떤 역할을 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못하더라도 뭐 후배들한테 길을 터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잡음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되는 게 지도력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탈당해버리고 반발하고 왜 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뺀 게 왜 돌아다니며 뭐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이상하다고 하고 이런 게 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다 모였을 때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다. 그 대형 사고가 전조가 공천 파동인 거고 그 더 큰 대형 사고는 총선 참패인 거죠. 총선 참패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불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만약에 뭉개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강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본인은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모든 정치인들은 본인이 계속 하려고 해요. 지든 이기든. 근데 끝나죠. 총선에서 져버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형 사고인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번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개항을에 출마하거나 뭐 당대표에 나가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1년 넘게 말씀드렸어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들리실 테지만 나중에 후과로 온다. 그 후과가 이거예요. 나중에 후과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충분히 자기가 다가가지 못한 유권자층에 대한 성찰, 고민 이런 걸 하고 돌아오셨으면 지금쯤 정리하는 과정이 더 매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막 그 후과가 막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도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셔서 우리 당이 좀 더 넓은 당, 큰 당이 되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탈당한 분들처럼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얘기해도 욕 먹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천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파동이 혹시 나고 혹시 총선 참패가 되면 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친명계 결집하는 동시에 뭐 엊그제 나온 보도는 이제 홍영표 의원실에 뭐 그런 친문, 뭐 범친문이 모여서 뭐 대책회의를 했다. 그럼 이게 개파와 개파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비화되고 있죠. 아니 그게 황당한 거예요. 나 친문이라는 분들이 뭐 신선한 분들 아니거든요. 다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선배들 그 공천 컷오프 시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싫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뭐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라라고 지금 주류들은 그런 뭐 대놓고 워딩을 쓴 사람은 이명백 위원장 하나 있지만 그런 멘탈리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왜 탄생했습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교체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은 두 명이잖아요. 뭐 어떤 개파는 책임이 없고 어떤 개파는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제일 큰 책임은 1차적으로 후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정권을 내어준, 정권이 교체당한 문재인 정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준 건 추미애 장관인 거고, 다 이렇게 봐요. 우리 그 핵심 지지층 말고 그냥 그 일반 국민, 내가 무슨 대단한 통찰도 아니야. 다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내부의 내부 논리로 네 책임 내 책임 이러고 있으면 황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 해도 사람들이 그럴만하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근데 냉정해 보면 그럴만한 거 아니거든. 그 사람들도 반성문을 써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죠. 권력 투쟁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도 아니 전략지구인데 왜 공천 신청을 거기 왜 해요? 애초에.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여기 전략이라서 공천 못 받아줍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말해서 막 그 문제를 만들잖아요. 뭐 윤석열 정권 책임이 있는 분들은 아니 임성석 실장이 2019년 1월인가 2월에 청와대 그만뒀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기도 전에 그만뒀는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게 만든 그 자초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신당의 돌풍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국 장관께서 실제로 지금 조국 신당을 바라보는 눈은 저건 조국 장관 사심 때문에 하는 거다. 본인의 명예회복, 개인의 어떤 명예회복,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라 사적인 뭐 어떤 인정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향후 정당이 만들어지고 라인업이 구성되고 공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아니거나 그걸 희석할 수 있는 방향의 뭔가가 만들어지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있는 다른 모든 정당들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래요. 여기 이런 부분까지 말씀 못 하겠는데, 공천하는 비례 1, 2, 3, 4번에 조국 장관 막 옹호하고 수호했던 사람들 깔아버리고 이건 조국 수호당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안 되는 것이고, 뭐 한 4%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도 4% 남을 것 같고. 한 열린민주당보다는 더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비판하다가 탄압받았던 사람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시민사회에도 있고 역할 할 만한 사람들인데 소외된 사람들 쭉 깔아버리고 자기가 뭐 비례 순번 6번 8번 들어가 버려서 내가 명예회복하는 방식은 내가 그 뭐 배지 달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 두 쪽 냈으니까 그거 내가 결자해지하는 그런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났으니까 그거 난 수습하려고 하는 거다. 난 8번 뭐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대부분 판결 받으면은 의원직 상실하는데 내가 배지 달아서 뭐 하냐. 이래버리면 조국 장관은 싫지만 1, 2, 3, 4, 5, 6 이 사람들 보고 혹은 그 논리를 보고 지금 있는 개혁신당 파동나서 싫고 이낙연 김종민 뭐 싫고 위성정당 싫고 이러는데
에이씨 눈 딱 감고 그냥 저기 줘버리자 하는 사람이 10%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힌트 주는 거예요. 전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 명단도 줄 수 있어. 뭐 말하면은 안 되겠지만 조국 사태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입으신 그런 분들. 분도 있고 정치권에 상처 입은 분도 있고 지금 되게 소외돼 있는 상징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말하면은 되게 아하 이럴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발굴해가지고 딱 꽂아버리고 자기가 제일 뒤로 물러나가서 나 배치 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은 가능성이 지금 이미 1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벌 확장할 수 있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의 라이벌이 지금 조국신당이 되는 건가요? 이미 그 당보다 조국신당의 지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만한 혹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탈 거란 말이죠. 근데 조국 수호대처럼 되면 더 급격하게 탈 건데 그게 아니라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본인 명예도 일부 회복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 그 당도 그 당 나름대로 잘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0% 15% 만약에 되면 아까 말했던 민주당 이탈파들이 아이씨 진짜 안 되겠다 여기 4천 왔는데 안 되겠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 배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국신당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지지층들 공유하는 거니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 그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칙을 안 지키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조국신당의 최대 피해자가 용해인이나 막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용해인은 피해 받아야 돼요. 네. 그건 꼼수 쓴 거기 때문에 피해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새진보 연합이니 아니면 진보당이니 해가지고 위성 비례로 붙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표를 조국신당이 잠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명분을 잘 만든다는 전제하에 용해인 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거든요. 뭐 자기 말 잘하잖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위성정당 왜 위성정당입니까? 이건 뭐 연합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날 바로 반박했거든요. 사람들이 선거법 잘 모르니까 그게 위성정당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해서 보정해서 득표율대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으면 지지받은 것보다 의석이 초과해서 획득했잖아요. 그럼 비례가 0석이어야 해. 근데 그 비례 뭐시기 정당 만들면은 0석이어야 할 민주당 비례 의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도를 해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위성정당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실상 위장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용해인 의원이. 나는 그건 정치인의 양심으로서는 이거는 뭐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치라는 게 다 그냥 원리 원칙대로 돌아갈 수 없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회하고 고육지책도 필요한 것이니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거 위성정당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저희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뻔뻔하게 뭐 위성정당 아닌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용해인 의원이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장난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방금 이 논리 전개에 감탄했어요, 솔직히. 탄복하신 표현에 지금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 논리 전개가 감탄스럽네요. 진짜. 동갑도 존경할 수 있잖아요. 저도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88년에 훌륭한 분이 많이 태어나셨네요. 장모 씨부터 비롯해서. 예, 저희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마지막에 계획이 없던 용해인 의원 얘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이거 좀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 한번 민주당 공천이 끝난 뒤에 총정리하는 우리 하원기 고수 외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5번째로 1988년생 고수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수들 모시고 여러분께 좋은 콘텐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고수 5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